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네요. 네, 무역실무 끝나고 이제 드디어 대외 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오늘 첫 시간은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2차 올해 2차 보시는 분들, 올해를 정말 내가 꼭 붙어야 되겠다라고 2차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아세요? 다음 주요, 다음 주.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일주일만 있으면은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런 날이 오겠죠. 이제 딱, 이제 진짜 시험 일주일 남았구나 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 스퍼트를 달려야 된 그 시간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언젠가는 올 건데,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셔가지고 내년 유예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올해 1차, 아직 1차를 안 보셨는데 내년에 어떻게 보면은 동차로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안타깝게 떨어져가지고 3년차 동차로 내년에 1차, 2차를 같이 공부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게 계실 텐데,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뭐라 그럴까, 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어떤 그런 그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공부 방법이 이제는 조금 바뀌셔야 돼요. 옛날에는 어떤 큰 틀에서 아주 미시적으로 공부한다기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좀 뽑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도 됐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너무 미시적으로 나와요. 너무 미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뭐뭐 관련해서 5가지 쓰시오. 뭐뭐 관련해서 7가지 쓰시오. 그래서 최소 5개 이상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역실무랑 같이 이제 있는 과목이잖아요. 같이 시험을 보셔야 되는 과목인데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특법보다 훨씬 더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또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분량이 꽤 됩니다. 분량도 꽤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담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선생님, 저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못하겠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을 포기할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자, 지금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기하시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은 아예 꺼내시지도 말고,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10점 만점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좋죠. 물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면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10점 만점보다는 한 7.5점 만점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피해도 안 가고 부담 없이, 그러니까 부담은 안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시간적인 세이브를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자, 이번 회차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한 번만 보시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 목표는 당연히 1회 독은 할 거예요. 당연히 1회 독은 할 건데 지금 8회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된다면 1회 독을 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1회 독을 더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한 2번 정도 강압적으로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1회 독
과목만 하시게 되다 보니까 끝날 때쯤 되면은 휘발성이 엄청 강한 과목이거든요. 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 생소한 과목이기도 하고 1차에서 공부를 안 했던 과목이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최소 2회독까지는 가능할까 생각을 했는데 1회독을 할 겁니다. 일단. 그리고 남는 시간에 2회독을 또 할 거예요. 빠르게. 중요한 부분 위주로 여러분들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른 암기를 들어가실 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시간이 2회독을 다 못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시간이 좀 모자르면은 시간을 제가 조금 더 쓰더라도 한 회차의 시간을 더 오랜 시간을 쓰더라도 어쨌든 제 목표는 2회독을 하는 게 제 목표고 여러분들도 1회독 하시는 것보다는 2회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월달 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해서 아마 7월달 한 중순이면은 끝나거든요.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저희 학원이 좀 회차가 적은 편이기는 해요. 적은 편이기는 한데 굉장히 엑기스 위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강의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무역실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고 암기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은 철저하게 절차법이에요. 절차법이기도 하거니와 그리고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은 어떻게 보면은 굳이 다른 과목과 비교를 하자면 HS 암기하듯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해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근데 HS보다 쉬워요. HS는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이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하긴 하시겠지만 이해가 안 가거나 이게 절차적인 내용이에요. 절차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해를 할 만한 것도 없고 HS 코드처럼 그렇게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법률 용어들이기도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HS 공부하듯이 앞자를 따서 암기를 하시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감을 이용하셔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외무역법은 다른 과목이랑 좀 틀려요. 자, 6월달, 7월달, 8월달, 뭐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다른 과목들은 보통 2달 과정으로 이렇게 1회독을 하잖아요. 1회독, 뭐 7, 8월달에 또 1회독, 뭐 이런 식으로 하실 텐데, 자, 지금 대외무역법은 6월, 7월달에 하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아예 놔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놔버리시다가 이때부터 다시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유예생인지 아니면 동차생인지 3동차생인지에 따라서 다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유예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내가 만약에 지금은 뭐 10시간 공부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2.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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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시간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은 최소 매일 1시간 대외 30분, 외국환 30분 그렇게 해서 2달 코스로 잡고 하셔도 되고 한 달 코스로 한 달에 1회독 한다.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그리고 애매할 수 있어요. 애매할 수 있으면 그냥 30분씩 매일 진도 나가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넘으실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틀릴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 10월달까지. 10월달까지 여러분들은 매일 하루에 30분씩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빨리 암기식 따가지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11월, 12월, 1월, 2월 이때 가가지고 대의무화법, 외국환거래법 정리 안 돼 있고 부담되고 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의무화법, 외국환거래법 너무 정리가 안 돼 있다.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요. 모의고사 보면은 대의무화법, 외국환거래법 처음 딱 8분의 1 보면 시작했을 때 못 쓰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때 막 불이 나게 막 일을독하려고 열심히 막 공부하시면 다른 과목에 당연히 피해가 안 갈 수가 없죠. 피해가 안 갈 수가 없고 최대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의무화법이랑 외국환거래법 관련해서는 그래도 10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뭐 암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계속 무한 방법으로 암기할 수 있게끔 딱 그 수준까지는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의무화법이랑 외국환거래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 딱 올라오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수월하게 가실 수 있어요. 다른 과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실 수 있고 내가 약한 과목이라든지 다른 네 과목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벅차요. 무역시험 양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공부하시려면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더군다나 대의무화법, 외국환거래법은 박사학위 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학자 되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외국환거래법, 대의무화법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는 이상한 용어들이 그래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경제 관련돼서 좀 경제학과라든지 이런 그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괜찮아요. 그나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신 편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닐 경우에는 모르는 용어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거나 막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100% 이해하려고 엄청나게 뭘 찾아보거나 박사 스타일, 학자 스타일 절대 그렇게 공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철저하게 수업 목적상으로만 공부하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외국한 평형기금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지 재정환율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거를 아주 세밀하게 막 재정환율은 뭐고 환율은 무엇이며 뭐고 막 이렇게 뜯어가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언제 하는 거다? 나중에 여러분들 언제 하신다? 합격하신 다음에 합격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절대 늦지 않는다. 자, 명심하세요.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외국환거래법, 대의무역법 공부하실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외국환거래법은 우리 근데 대의무역법 대신에 외국환거래법 먼저 진도 나갈 거예요. 괜찮죠? 자, 매도 빨리 맞는 게 낫습니다. 대의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 비교하면은 외국환거래법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렵고 생소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매를 먼저 맞자고요. 대의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대의무역법이 그나마 좀 더 수월하고 익숙하고 외국환거래법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거 먼저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외국환 거래법은 외국환 거래법이 있고 외국환 거래법 시행령이 있고 외국환 거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선생님,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계세요. 자, 외국환 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법이랑 시행령까지 해서 거의 여태까지 기출된 걸 보면 80에서 90% 가까이 나왔고 외국환 거래 규정에서 그래도 한 10% 정도는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다 공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특히 외국환 거래 규정 정말 나열된 예시들이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거 다 공부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외국환 거래법과 대무역법 공부하시는데 거의 한 과목처럼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실 수준까지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다 씹어 먹을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씹어 먹는 거는 언제 하시면 된다?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외국환 거래 규정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것만 볼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 대무역법도 마찬가지. 대무역법도 마찬가지로 대무역법, 대무역법 시행령, 대무역 관리 규정 이렇게 세 가지의 법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에 따라서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대무역법 관리, 대무역 관리 규정까지 공부를 가셔야 되는 파트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주제에 따라서 법에서만 끝나는 것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 공부하실 때 최대한 요약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 이론 시간 때는 기본 강의 요 8회차 강의 때에는 정리를 잘 해두세요. 1회독 하실 때 처음에 정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본다 그랬죠? 한 번 더 돌아와서 볼 때 그때는 정리했던 것 중에 좀 중요도 이 부분이 더 크리티컬하게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 두신 다음에 나중에 회독하실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목차노트 같은 거 만드실 필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기본서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기본서 한 권이면 충분하고 요 기본서 한 권 내용도 나중에 여러분들 막상 시험장 들어가실 때 보면은 70% 정도 제가 아까 전에 7.5, 75% 정도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그래도 점수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까지 공부하려고 힘쓰지 마세요. 최근에 엄청 지엽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 같이 못 씁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파트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나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써요. 다 같이. 그래서 그런 파트까지 여러분들이 다 챙기시면서 공부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공부할 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최대한 정리도 잘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대음역법과 외국환거래법에서도 괜찮은 점수를 획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OT는 뭐 요 정도로 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 대음역법. 자, 143페이지 피실 거예요. 143페이지 외국환거래법. 다른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은 그냥 외국환거래법 처음에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부터 우리 너무 달리면은 또 힘들잖아. 그치? 그러니까 가볍게 첫 시간은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고 외국환거래법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도대체 관세사 2차 시험에 외국환거래법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어떤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거래 규정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외국환거래법. 자, 법은 어디에서 만들까요? 우리 관세법 시간 때 배우셨을 텐데 입법부. 자, 법은 입법부. 어디에서 만들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개정도 하고. 그래서 법은 바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법 자체는. 법 자체를 바꾸는 건 정말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막 신문에 보시면 어떠한 법이 벌써 뭐 7년째 계류 중이다. 이 여당과 야당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쉽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고 시행령. 그나마 나아요. 법보단 낫다. 시행령은 이제 행정부. 자, 얘는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뭐 이런 법에 그런 문구들 많이 나오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규정. 거래 규정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환거래법을 관할하는 부서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상 주어 중에 그러니까 그 행위자 중에 많이 나오는 건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장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대무역법은 달라요. 대무역법은 어디 소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산자부라고 얘기를 하죠. 산자부. 대무역법은 산자부 소관이 되어 있고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국환거래법 답안 작성하실 때 산자부라는 용어 가끔 헷갈려가지고 제 모의고사 보실 때 보면은 두 개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엄청난 실수입니다. 엄청난 크리티컬한 실수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은 뭐다? 기획재정부령관. 대무역법은 뭐다? 산업통상부 장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시냐면, 자, 기획재정부가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청들이 있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국세청. 자, 그리고 기획재정부 자체가 이제 관리하는 청이에요. 관세청. 우리는 요 관세청이랑 가장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조달청. 파워 셉니다. 조달청. 자, 그 다음에 통계청. 자, 요게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청들이에요. 자,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을 왜 공부를 하느냐? 자, 관세사의 업무 중에 이제 관세사의 업무는 크게 컨설팅이랑 통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옛날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컨설팅에는 FTA 컨설팅이 있고 AEO 컨설팅이 있고 기업 심사가 있고 등등등 황급 컨설팅 등등 있는데 이 중에 기업 심사할 때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관세 평가, 관세 율표, 그리고 FTA, 환급, 감면 다 봐요. 다 보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보는 게 외환 심사를 합니다. 외환. 이때 우리가 봐야 되는 법이 바로 외국환 거래 법인 거예요. 요 외환 심사. 관세사가 기업 심사를 대리를 할 때, 대응을 할 때 그 중에 하나의 항목이 바로 외환입니다. 외환. 어떤 걸 볼까요? 내가 수입자야. 그럼 내가 수입을 했어. 그러면 그 수입한 물품 대금만큼 정확하게 해외로 돈이 보내줘야 되겠죠. 아니면 내가 수출자야. 내가 물품을 보냈어. 그럼 내가 보낸 만큼의 물품 대금만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맞아. 거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요새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특히 특관자, 특수관계자, 외국계 회사, 얘네들은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 그래서 외국계 기업의 기업 심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기네들끼리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하여튼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컨설팅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잡아내는 거 아니고 세관이 잡아내죠. 세관이 잡아내는데 우리는 이제 기업을 위해서, 고객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관에서 10억 추징을 딱 때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법령을 공부해서 막는 거죠. 아, 이거는 이러이러한 법령과 이러이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0억 추징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3억으로 줄여야 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컨설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뭘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고객사에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는 겁니다. 되게 친해져요. 심사 나오면은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그 회사 가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자료 데이터 준비하고 소명할 자료 준비하고 세관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거 같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어드린다면 생각해보세요. 10억 추징 나올 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해석해가지고 3억으로 막아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기업 심사 나가면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고객사 이렇게 만날 때는 실무자 위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심사가 나오면 저기 윗분들 나와요. 윗분들.